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학력평가 국어영역 해설 4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부에서는요 독서 세트 2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기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과학이네요. 기술 하나, 과학 하나만 해도 사실은 힘이 든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해야 되니까 더 힘이 들 것 같습니다만, 자, 우리 힘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수능을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요 힘든 일 겪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험에서의 이 비문학 바로 그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시험 한번 못 봤다고 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 힘내서 열심히 할 거죠. 그렇게 열심히 잘 할 거라고 믿고 이제 이번 시간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시간 끝나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시간에 20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질문할 것 같은 게 딱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잠깐 짚어주면, 그 20번 문제 보기를 여러분 잠깐 보면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것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거든요. 국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짝이 있는데, 이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가능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게 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권능으로서의 권리, 그거랑 연결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권능으로서의 권리, 그 개념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뭘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이제 y라고 한다면, 이 x가 자 거기 가의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면 상대방 y에게 법적 효과 c를 야기해야 돼요. 법적 효과 c를 야기해야 되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민이 국가가 있는 어떤 의무에 어떤 영향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법적 효과 c를 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법적 효과를 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권능으로서의 권리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전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 우리 27번에서 30번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할 건데요, 우리 기술의 핵심 출제 요소가 뭐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이제는 답을 금방금방 해야 됩니다. 기술 핵심 출제 요소? 개념, 원리, 방법입니다. 개념 이해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원리, 방법까지 정확하게 이제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장치나 시스템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습할 건 바로 뭐냐면, 원리, 방법을 잘 이해하는 사고 훈련입니다. 잘 이해했으면요, 그걸 또 사례와 관련 지어서 추론을 또 잘 해야 되거든요. 그 추론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만드는 그런 공부 해야 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측하기를 좀 해보면요, 27번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기억 디귿의 위치 확인하면 되죠. 기억 니은 디귿 봤더니 뭔가 방법일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것이 병렬적으로 지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리 방법 이해해야 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28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합과 관련된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집합과 관련된 개념 또는 원리 방법이 출제 요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가 아직 지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기술 세트라는 그런 거는 지문 안 읽어도 알 수 있거든요. 기술 세트 예측하기 하고 있잖아요. 그쵸? 기술에 보기에 사례가 있다? 그럼 개념이랑 원리 방법이 기본적인 출제 요소다. 29번 보기를 딱 봤더니 방금 전에 봤던 28번 문제 보기에 있는 것과 유사한 그런 사례가 또 나와 있습니다. 개념, 원리 방법이 핵심 출제 요소예요. 30번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이유는요, 글을 읽을 때 맥락 속에서 미리미리 파악을 해놔야 되는 거 알죠? 거의 지문 읽으면서 답을 찾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했는지 체크를 하고요. 혹시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면 함께 지문 읽으면서 가의 이유까지 미리미리 파악하는 그런 읽기 연습을 하면
수능 때 여러분 수업도 그렇게 잘할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 10월 국어 성적보다 훨씬 좋은 성적 수능 때 거둘 겁니다. 같이 지문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인 순서를 이제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절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 문제 해결 방법 당연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그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제 효율성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과 관련해서 그런 효율성을 평가하는 그런 작업이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할 때 흔히 시간 복잡도를 사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분석할 때 시간 복잡도라는 걸 사용한다. 시간 복잡도라는 것은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을 주목하는 읽기를 하면 되는데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연산의 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시간 복잡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연산과 관련해서 산술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 간의 비교를 나타내는 이제 비교 연산도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연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때 이런 비교 연산도 포함한다는 얘기죠.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것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네, 이런 정렬, 여러분 정렬이 뭔지 알 거예요. 특정 원소를 탐색되는데 이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문단으로 이제 가겠는데, 1문단에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어떤 개념이나 원리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제 2문단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그런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먼저 삽입정렬이 나와 있어요. 삽입정렬. 정렬된 부분에 정렬한 원소의 위치를 찾아 삽입하는 방식이다라고 이 원리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렬하고자 하는 이 원소, 이 원소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갖다 삽입을 한다는 얘기죠. 이 원리 방법을 이해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5, 6, 4, 5, 2, 7, 8, 9, 7, 2, 3, 4, 6, 3, 0 이 집합이 있는 것인데 이 집합은 여기서 처음 보는 게 아니라 28번 문제 보기에서 예측하기 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이 지문에 있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또 잘 이해하는 그런 읽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사례와 이제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걸 봅시다.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에서 제일 왼쪽이 5, 6, 4예요. 그러면 이 5, 6, 4를 먼저 이제 정렬된 부분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요 삽입 정렬은 정렬된 부분에 정렬하고자 하는 원소의 위치를 찾아서 삽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5, 6, 4를 정렬된 부분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걸 정렬된 부분이라고 가정했다고 한다면 다음에 있는 요 5, 2, 7 요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정렬 원소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의 위치를 찾아서 삽입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요 5, 2, 7의 이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둘을 비교해야 되겠죠. 5, 2, 7이 5, 6, 4보다 이게 작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 6, 4의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삽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어진 걸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5, 2, 7을 5, 6, 4 앞으로 삽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5, 2, 7, 5, 6, 4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원소가 이제 89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렬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하고자 하는 원소가 89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89의 위치 확인해서 삽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먼저 5, 6, 4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5, 6, 4랑 비교를 했더니 89가 작아. 그렇다면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 5, 2, 7이 있어. 그러면 5, 2, 7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럼 비교가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일단 5, 6, 4와 5, 2, 7을 비교하는 게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89를 5, 6, 4랑 비교하고 5, 2, 7과 비교해서 이제 89를 어디다 삽입합니까? 요 5, 2, 7 앞에다 삽입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집합이 이제 89, 5, 2, 7, 5, 6, 4 이제 이렇게 또 정렬된 부분이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89 다음에 원소 72를 또 이제 이 정렬된 부분에다가 삽입하면 돼요. 그러면 72를 또 이제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 비교하고 그랬더니 요게 72가 5, 6, 4보다 작으니까 여기 앞에 와야 되는데 앞에 5, 2, 7이 있어? 그러면 5, 2, 7하고 또 비교하고
527 앞에 와야 되는데 527 앞에 왔더니 또 89가 있어. 그럼 89랑 또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 72를 89 앞에다가 이제 삽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삽입정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삽입정렬 이 방법 원리와 관련하여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원소를 비교하여 삽입할 필요가 없다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문에서 설명하는 것과 다른 경우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요. 이거 출제 요소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목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의 팁으로 이제 정리를 해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용 요거를요. 28번 문제의 B 036 34 72 89 527 564 거기에 갖다 적용을 했어야 됩니다. 자, 여기 036이라고 하면요. 자, 여기 0과 3이 정렬된 부분이라고 할 때요. 6이 있습니다. 6이 있는데 자, 6이 여기 그대로 요 6은 0, 3과 비교해 보면 이게 6의 위치를 여기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 6은 그대로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삽입할 필요가 없다면 순서를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면 되는 거다. 여기 삽입 정렬은 원소들을 비교하여 삽입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비교 연산의 횟수를 구하여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비교 연산의 횟수 이게 이제 바로 시간 복잡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에 이제 집합 5, 6, 4, 5, 2, 7, 8, 9, 7, 2, 3, 4, 6, 3, 0 이 집합과 관련해서 이걸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요거 한번 이제 비교를 해서 삽입해야 되죠. 그 다음에 80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2번 비교를 해서 삽입해야 되죠. 72는 3번 비교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0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7번 비교해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산, 그 비교 연산 횟수를 전부 더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해가지고 28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시간 복잡도가 28번이 나온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했고요. 다음 병합 정렬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합 정렬을 보면 정렬하려는 집합을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이제 반복 분할한 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집합이 있고 그거를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계속 이제 반복 분할하는 건데 계속 쪼개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다 쪼갠 다음에 다시 병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합하면서 하나의 정렬된 집합으로 이제 만드는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원리 방법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집합을 이루는 원소의 개수가 적을수록 정렬에 필요한 연산 횟수가 줄어든다. 네, 원소의 개수가 작을수록 당연히 쪼개는 것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서 병합하는 것도 당연히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연산 횟수가 줄어들겠죠. 자, 이제 이거 원리인데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뭐뭐일수록이라고 하면 자, 뭐뭐일수록 뭐뭐다, 뭐뭐에 따라 뭐뭐다, 뭐뭐면 뭐뭐다. 그런 인과관계는 기본적으로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집합을 이루는 원소의 개수가 적을수록 이렇게 뭐뭐일수록 뭐뭐다, 뭐뭐면 뭐뭐다, 뭐뭐에 따라 뭐뭐다 나오면 지문에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표시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필요한 연산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산 횟수가 줄어든다. 인과관계로. 선생님은 이렇게 인과관계를 요 화살표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글 읽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문제 풀 때 편리한 면이 있어요. 요 인과관계에 해당되는 정보가 결국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집합 5, 6, 4, 5, 2, 7, 8, 9, 7, 2, 3, 4, 6, 3, 0의 원소를 오른차순으로 이제 정렬할 때 병합 정렬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다 쪼개죠. 이렇게 반씩 쪼갭니다. 그래서 반 쪼개면 자, 여기 이만큼 이렇게 쪼개는 거, 여기랑 요 부분 반 쪼개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반으로 쪼개요. 다시 쪼개면 이렇게 되죠. 반으로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다시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갭니다. 그쵸?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A인데, 자, 이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그림의 A와 같이 8개의 부분 집합이 될 때까지 전체 집합을 분할한 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앞에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쪼개지 않았어요. 이렇게 쪼개지 않고 비교 연산을 통해서 정렬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나가 될 때까지, 원소가 하나가 될 때까지 쪼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 그걸 이제 여기 맥락에서 짚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병합 정렬 이 방법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쪼갰으면 다시 병합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병합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교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비교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자 564와 527 비교해야 되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교 연산 한번 그래서 527, 564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527이 564보다 작으니까 89랑 71을 또 비교한 연산이 이루어지겠죠. 여기 비교 연산 한번 그걸 통해서 72, 89로 또 역시 정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 34와 6, 자 이것도 이제 역시 비교하는 연산이 한번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6, 34로 정렬이 될 것이고 3, 0도 역시 비교하는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정렬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 다음 부분도 역시 이제 비교하는 연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렇게 이제 정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는 연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렇게 정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병합을 할 때 역시 비교하는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정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방법을 이제 여기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564와 527을 비교하여 자 527, 564를 병합하고 자 지금 여기 이거 다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27, 564, 72, 89와 병합할 때 자 이것과 이것을 이제 병합하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72랑 527을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27과 89를 또 비교를 하는 거죠. 요 527과 89를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했더니 이 527보다 이 두 개가 다 작은 값이란 말이에요. 자, 요 정렬된 부분에서 작은 값은 527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이거 두 개가 다 작은 값이니까 요 두 개를 527 앞에다 정렬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비교 연산이 어떻게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한 번,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방법으로 비교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527을 72, 89랑 비교했던 것처럼 이 6을 0이나 3과 비교하면 되겠죠. 그때 0, 3이 6보다 작다? 그러니까 0, 3을 여기 6 앞에다가 정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비교 연산이 두 번 이루어지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비교 연산을 함으로써 당연히 이렇게 정렬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요, 결국은 비교 연산의 횟수를 구해서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 이제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복잡도는 처음에 1111 네 번 써줬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 더하기 2 우리가 확인했었죠? 이 경우에 자 여기 527, 7289 비교하고 여기 6, 0, 3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2였어요. 여기 1, 1, 1, 1이었고 2 더하기 2였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72랑 0, 3, 6, 34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72, 0, 3, 6, 34 이렇게 비교하면 4번 비교한 거잖아요. 4번 비교했더니 4개가 다 72보다 작다? 그러니까 72보다 작은 요 앞에다가 정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4번이고. 그러면 여기 1111 4에 여기 2 두 번 해서 4. 그러니까 전부 총 몇 번이 되겠습니까? 시간 복잡도가 12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 복잡도가 12번 해서 삽입 정렬에 비해 시간 복잡도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가의 이유로 짚었어야죠. 왜요? 여러분 이제 맥락을 짚는 읽기 연습을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 같은 경우와 관련하여 이 집합을 요것들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경우 자, 요 집합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요 문제와 관련하여 앞에서 삽입 정렬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삽입 정렬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고 요번에는 병합 정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의 내용은 병합 정렬을 사용하는 요 경우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 병합 정렬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밑줄 친 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A처럼 8개의 부분 집합이 될 때까지 전체 집을 분할하는 거잖아요. 삽입 정렬에선 분할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 밑줄 친 가의 내용은 병합정렬과 삽입정렬의 차이점이에요. 그쵸?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 삽입정렬 때처럼 하지 않고 왜 병합정렬에서는 이렇게 부분집합일 때까지 다 분할하냐 이 문제잖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이유는 결국 뭐였던 겁니까? 시간 복잡도가 이 병합정렬에서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분할해가지고 해봤더니 시간 복잡도가 감소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그 문제의 답을 고르는 근거로 여러분이 삼았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30번 문제의 답을요 1번으로 빠르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30번 문제의 답을 매우 빨리 잘 골랐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지문 읽을 때부터 앞의 경우와 뒤의 경우와 관련해서 글의 맥락을 잘 짚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다시. 읽는 습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읽기 습관이 필요하냐면 지금 여러 가지 원리 방법을 병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문제와 관련하여 삽입정렬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병합정렬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둘의 요 내용이 차이점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읽기 연습을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다음에 또 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꼭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A로 묶여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수정렬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기수정렬은요 각 자리수의 숫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 숫자를 확인해 가지고 각 자리수에 해당하는 Q에 이제 넣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Q라는 것은 먼저 넣은 자료를 먼저 내보내는 자료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넣은 게 있으면 그걸 이제 먼저 내보낸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630이 있으면 630 먼저 넣은 거면 0부터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내보내고 6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Q인데 모듈로 연산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모듈로 연산이라는 것은 나머지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요. 자, 요 동일하면 요 문제에 이제 기수정렬을 사용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요 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앞에서는 삽입정렬, 병합정렬 사용하는 걸로 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수정렬이에요. 그래서 먼저 모듈로 연산으로 1의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1의 자릿수의 숫자.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떤 요령이 필요하냐면 이거 A로 묶여 있잖아요. 지문 읽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먼저 봤으면요. 문제를 먼저 봤으면 자, 여기 이거예요. A를 바탕으로. 이걸 먼저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A를 바탕으로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독해할 때요.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독해하면 훨씬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차 정렬이 결국은 1의 자릿수 가지고 이렇게 정렬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5, 6, 4 같은 경우에 1의 자리가 4잖아요. 4. 그러면 여기 5, 6, 4가 이게 Q4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2, 7. 그 다음에 이제 1의 자리가 7이니까 Q7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 Q0부터 Q9까지 1의 자릿수 가지고 이렇게 Q에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정렬할 때는 1의 자릿수가 아니라 10의 자릿수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10의 자릿수가 없으면 그건 이제 다 0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6 같은 경우에는 10의 자릿수가 없으니까 2차 정렬에서는 여기 0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3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Q에 3에 있는 이 3부터 이 2차 정렬에서는 0으로 가고 6도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10의 자릿수가 여기 2니까 Q2에 들어가는 것이고 10의 자릿수가 3이니까 여기 Q3에 들어가는 것이고 10의 자리가 6이니까 Q6에 있는 것이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정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3차 정렬에 대해서 출제자가 일부러 살짝 가렸잖아요. 1의 자릿수, 10의 자릿수면 이 3차 정렬은 여기 배열된 걸 보면 이것들은 전부 세 자리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 자리수 100의 자리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Q0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Q5에 들어가는 거 이제 5, 6, 4, 5, 2, 7은 여기 당연히
요 백의 자릿수가 5니까 Q5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게 Q잖아요. 그럼 이제 0이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0, 3, 6, 34, 70, 89 이 순서대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 2, 7, 5, 6, 4 순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정렬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각 자료를 통해서 이 지문의 내용을요 금방 어떻게 보면 또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독해 하는 데 있어서 이 글의 내용도 잘 이해하게 되고 출제 요소를 미리 이해한 게 돼요. 그래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독해할 때 활용해라. 그게 또 이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27을 Q7, 89를 Q9, 그렇죠? 0을 Q0에 넣죠? 이렇게 1차 정렬될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10의 자리수. 10의 자리 숫자를 확인하여 차례대로 해당하는 Q에 넣어 2차 정렬을 하는데 해당하는 자릿수가 없다면 자릿수의 숫자를 0으로 한다. 라는 겁니다. 즉 3은 10의 자릿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Q0에다 갖다가 넣는다는 얘기예요. 2차 정렬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 방법을요. 그림을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결국 기수정렬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가 가장 큰 원소의 자릿수만큼 원소들의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의 자릿수가 가장 큰 거니까 그 100의 자릿수까지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면 이 경우에 집합 5, 6, 4, 5, 2, 7, 8, 9, 7, 2, 3, 1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하면 시간 복잡도는 여기 24번 8 더하기 8 더하기 이제 8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기수 정렬 요 모듈로 연산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요. Q에 넣는 그 행위 Q에 넣는 그 행위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 모듈 연산하는 그 횟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렬 알고리즘은 원소들의 초기 나열 상태에 따라 효율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컴퓨터에서는 이를 고려해서 이제 여러 정렬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이제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7번 문제를 보면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정렬된 부분의 원소와 정렬할 원소를 비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렬된 부분의 원소, 그 다음에 정렬 원소를 비교하는 연산 기억에서 보지 않았어요? 삽입정렬에서 이 방법대로 정렬하는 거 했었죠? 그럼 이렇게 기억과 달리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니은에서도 비교 연산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기억에 바로 이 방법대로 비교하는 연산이 있었는데 이걸 왜 달리라고 얘기합니까? 2번을 보면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정렬된 집합을 만들기 위한 연산의 수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은요 정렬된 부분의 원소랑 정렬한 원소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 비교 연산의 횟수는 당연히 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니은 같은 경우에도 지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면 원소의 개수가 줄어들면 자, 거기 몇 문단입니까? 바로 요 니은과 관련하여 3문단. 3문단에 보면 원소의 개수가 적을수록 연산의 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연산의 수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연산의 수도 역시 니은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래저래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3번 니은과 달리 기억과 디귿에서는 집합을 각각의 원소로 분할한 뒤 정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할한 뒤 정렬하는 것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거기 병합 정렬 같은 경우에 보면요 반복 분할합니다. 반복 분할한 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병합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억과 디귿의 바로 이 방법이 아니에요. 니은이 이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 달리 기억과 디귿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4번 디귿과 달리 니은에서는 원소들의 자릿수에 따라 모듈로 연산의 반복 횟수가 이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소들의 자릿수에 따라 모듈로 연산의 반복 횟수가 이제 결정되는 건 디귿이죠, 디귿. 니은이 아니라. 그러니까 4번도 틀렸죠. 디귿과 달리 기억과 니은에서는 원소들 간의 비교 횟수를 통해 시간 복잡도를 구한다. 기억과 니은에서는
요 비교 연산의 횟수 이걸 통해서 이제 시간 복잡도를 구했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연산의 그런 반복 횟수를 가지고 시간 복잡도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5번이 적절하네요. 그렇죠? 네. 28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크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요. 정답률이 좀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1번 선택지를 보면 A는 삽입 정렬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6번이 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문에서 이해한 그런 원리 방법대로 우리가 좀 구해봤어야 돼요. 구해보면, 자,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527을 564랑 비교하는 연산이 한 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27, 564 그렇게 정렬된 부분이 있을 때 89를 또 그 두 개랑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면 비교 연산이 두 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89, 527, 564 이렇게 정렬된 부분이 있을 때 또 역시 이제 정렬할 원소인 72를 그 세 개랑 다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비교 연산의 횟수가 총 몇 회입니까? 6회입니다. 그러면 A를 삽입 정렬을 사용하면 비교 연산의 횟수가 시간 복잡도니까 6번이 되겠군. 맞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A는 삽입 정렬보다 병합 정렬을 사용할 때 시간 복잡도가 증가하겠군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병합 정렬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다 쪼개야 되죠. 이제 다 쪼개야 되는데, 다 쪼개면 564, 527, 그 다음에 89, 그 다음에 72 이렇게 다 쪼갭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병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병합하면 이 두 개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교하는 연산 횟수가 여기 한번 일어나요. 그래서 527, 56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또 병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연산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역시 72, 89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527이랑 여기 72, 89를 어떻게 됩니까? 비교합니다. 그렇죠? 비교해서 이제 병합해야죠. 비교했더니 72가 527보다 작고 89도 527보다 작아요. 그렇다면 요 둘을 다 527 앞에 갖다 놓으면 되죠? 527 앞에 갖다 놓으면 72, 89, 527, 5, 6, 4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비교하는 연산의 횟수는 2번입니다. 그러면 1, 1, 2 총 몇 회입니까? 병합 정렬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는 4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는 삽입 정렬 때 몇 번이었습니까? 6번이었잖아요. 6번이었고 그럼 이제 4번인데 6번보다 4번 시간 복잡도가 증가합니까? 증가하는 거 아니네요. 그렇다면 2번이 답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병합 정렬과 관련하여 이제 내가 이 방법을 제대로 이제 잘 적용했느냐? 이런 원리 방법이 출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원리 방법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추론하는 사고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선택지도 이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보면 B는 병합 정렬보다 삽입 정렬을 사용할 때 시간 복잡도가 감소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요 B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삽입 정렬을 사용을 하면 비교 연산을 막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삽입 정렬과 관련하여 지문에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그 원리 방법 관련하여 이 문단의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맨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위로 5번째 줄. 이 문단의 맨 밑에서 위로 5줄 올라가세요. 5줄 올라가면 6줄 올라가야 되네요. 6줄 올라가면 삽입할 필요가 없다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할 필요가 없다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다. 자 여기 03과 관련하여 비교를 했더니 그 순서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03과 관련하여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렬된 부분이 03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건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6을 3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6을 3하고만 비교하면 6이 더 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교 연산이 한 번만 있으면 돼. 그러면 다시 이제 요 036이 정렬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6이랑 34를 비교했더니
자, 여기는 정렬된 부분인데 이 제일 큰 수인 6이 34보다 작으니까 요 34를 또 그대로 유지하면 돼. 그럼 여기서도 비교연산이 한 번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뒤쪽도. 이게 정렬된 부분이고 이제 72를 정렬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일 큰 값인 34랑 비교해. 그랬더니 이게 더 커. 그러면 그대로 순서를 유지하면 돼. 그럼 여기서도 비교연산이 한 번만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도 비교연산 한 번,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비교연산 삽입정렬의 방식을 사용하면 총 몇 번? 7번이면 된다라는 거죠. 지문의 사례와 다른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면 그게 출제 요소예요. 그래서 이 B에 대해서 요 3번 선택지 판단하는 걸 여러분이 지문의 내용, 그 출제자의 의도와 관련해서 주목해 줘야 됩니다. 출제자가 지문에 그 정보를 괜히 제시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삽입정렬을 사용할 때요. 이 B 같은 경우에는 시간보충 각도가 7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B 같은 경우에 0, 36, 34, 70, 89 이 집합은요. 이 집합은 저기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랑 집합의 원소가 사실은 다른 건 아니에요. 뭐 그 지문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병합정렬 사용하면 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병합정렬을 하면 이거 다 일일이 쪼개야 되잖아요. 쪼갠 다음에 다시 다 병합해야 되잖아요. 그 비교하는 그 횟수를 역시 이제 계산을 하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몇 번이 될까요? 몇 번이 될까요? 병합정렬은 12번이 되겠죠. 지문에 있는 것과 그 원소가 같으니까 다 쪼개서 이제 합치는 것 12번이 됩니다. 그러면 12번보다 7번 시간 복잡도가 감소한다라는 것 적절하죠. C는 병합정렬을 사용하면 자, C, 자, 요 원소 위에 있는 거랑 원소가 같습니다. 순서만 다른 거지. 어쨌든 하나씩 다 쪼개죠. 다 쪼갠 다음에 다시 병합하는 거기 때문에 병합하면 역시 몇 번이 되겠습니까?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랑 다른 사례는 아니니까 똑같이 12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12번이 되겠군이라는 것도 이제 역시 적절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B와 C는 기수정렬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동일하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수정렬이라는 것은 자릿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문에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짚어보면 자, 우리 5문단의 맨 끝에서 위로 6줄 올라가면요. 기수정렬은 원소들 중 자릿수가 가장 큰 원소의 자릿수만큼 원소들의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릿수가 가장 큰 원소의 자릿수가 100의 자리냐 10의 자리냐에 따라서 그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에 반복되는 횟수도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B의 경우에 보면 제일 큰 거 564 세 자릿수입니다. 여기도 이제 제일 큰 거 564 세 자릿수입니다. 똑같아요, 숫자. 그렇다면 B와 C는 기수정렬을 사용하면 결국은 모듈러 연산을 사용하는 그런 횟수 자체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절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추론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출제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하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좀 간단한 거는 국어에서 계산을 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소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는 지문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반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이해를 했어요. 이미 지금 1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와 관련하여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하는 그런 원리 방법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요 집합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이제 기수 정렬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1차 정렬은 1의 자리수를 참고해서 1의 자리수를 참고해서 Q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564는 1의 자리수가 4입니다. 그러니까 Q4에다 넣죠. 그 다음에 527을 넣습니다. 527은 7입니다. 그러니까 Q7에다 넣습니다. 89는 9에다 넣겠죠. 72는 2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0까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정렬은 10의 자리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의 자리수를 이제 고려를 하면 여기는 이제 0은 당연히 10의 자리수가 없으니까 0에 그대로 넣고요. 그 다음에 72. 72는 자, 여기 요거 정렬된 걸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 34, 5, 6, 4 있을 때 여기 5, 6, 4가 먼저 오는 거는 먼저 넣은 거를 먼저 빼는 게 Q예요. 그러니까 5, 6, 4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5, 6, 4 나오고 그다음 34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0의 자리수를 고려해서 이제 Q에다 넣으면 여기 0은 0, 그다음에 여기 72는 7, 그다음에 이제 3, 10의 자리수 없으니까 0, 그다음에 5, 6, 4, 10의 자리 6,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34, 10의 자리 3, 그다음에 6은 10의 자리수가 없으니까 0, 그다음에 5, 2, 7은 10의 자리수 2니까 여기 2, 그런데 89, 10의 자리수 8이니까 8 이렇게 넣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먼저 넣은 것이 먼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0, 3, 6, 그다음에 5, 2, 7, 34, 5, 6, 4 이제 이 순서대로 그대로 쓰면 돼요. 72, 8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10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데 0, 3, 6 다 이거 100의 자리수가 0입니다. 그러니까 0, 3, 6 다 넣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30 여기 5, 2, 7은 5에다 넣고 먼저 넣고 그다음에 34 여기 다 100의 자리가 0이니까 여기다 Q0에다 넣어요. 그다음에 5, 6, 4 100의 자리가 5니까 그다음에 5에 넣어요. 그다음에 72 100의 자리수가 이게 없으니까 0에 넣어요. 그다음에 89 100의 자리수가 0이니까 그다음에 넣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넣은 순서대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0, 3, 6, 0, 3, 6, 34, 70, 89 이 순서대로 빠지죠. 그다음에 5, 2, 7, 5, 6, 4 5, 2, 7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5, 2, 7 먼저 빼고 그다음 5, 6, 4죠. 그랬더니 정렬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원리 방법을 이해해야 했고요. 이제 선택지 판단을 하면 1차 정렬에서 5, 6, 4와 34를 Q4에 넣는 것은 당연히 요 1의 자리수 고려한 것이죠. 1의 자리 숫자가 4로 동일하기 때문이겠죠. 2차 정렬의 결과는 자, 요거 순서대로 쭉 쓰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2번 선택지도 적절하겠죠. Q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3번을 보면 3차 정렬에서 0, 3, 6 모두 10의 자리수가 0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Q0에 저장되는 연결이 됐는데 3차 정렬에 보면 0, 3, 6 모두 여기 Q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3차 정렬은 10의 자리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100의 자리수를 고려하는 거죠. 10의 자리수를 고려하는 건 여기 2차 정렬이었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 이 순서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0, 3, 6이 들어간 이유는 100의 자리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 Q0에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여기 10의 자리수가 0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라고 설명한 거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답을 3번으로 골라야 했습니다. 원리 방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이 원리 방법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다 이해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문 독해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원리 방법을 다시 이해하고 문제 답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을 여러분이 연습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음번엔 더 잘합니다. 4번 1차 정렬에서는 Q4에 5, 6, 4를 가장 먼저 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5, 6, 4를 가장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정렬에서는 Q0에 0을 가장 먼저 넣는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5, 6, 4가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5, 6, 4를 가장 먼저 넣는 거예요. 5, 6, 4를. 그 다음에 3차 정렬에서는 왜 Q0에 0을 가장 먼저 넣습니까? 2차 정렬의 결과가 여기 맨 앞이 0이니까 이 0부터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는 5, 6, 4니까 5, 6, 4부터 넣는 거고 요 결과, 이 추론된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못하니까 요 선택지 판단하는 게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4번을 또 답으로 고른 학생들이 이제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과 추론해서 또 다른 또 결과를 이렇게 추론하는 거. 결과 추론해서 이렇게 0을 넣는 요 결과까지 또 그 이유를 추론하는 것.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했고요. 자, 이해했죠? 다음 5번 자릿수가 가장 큰 원소는 100의 자릿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큰 원소가 이제 100의 자릿수이기 때문에 지문에 나와 있어요. 가장 큰 원소의 자릿수만큼 원소들의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의 자릿수가 가장 큰 원소니까 3차 정렬 결과 모든 원소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 거. 그렇죠? 100의 자릿수까지 있으니까 100의 자릿수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3차 정렬에서 다 정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9번 봤습니다. 30번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문에서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밑줄 쳐져 있는 가를 보면요. 가는
그림의 A와 같이 8개의 부분 집합이 될 때까지 전체 집합을 분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A에 8개가 분할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집합 5, 6, 4, 5, 2, 7, 8, 9, 7, 2, 3, 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것 관련해서 앞에서는 삽입정렬의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삽입정렬을 사용을 할 때는 거기 A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처럼 분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병합정렬을 사용을 할 때는 이 A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분할을 한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밑줄 친 것은 이 둘의 무엇과 관련이 있다? 차이점과 관련이 있다. 그럼 이 차이점과 관련해서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는 뭐다? 거기 4문단의 이제 끝에 보면 이렇게 동일한 문제와 관련하여 삽입정렬로 해결했을 때보다 병합정렬로 이렇게 분할해서 시간복잡도를 구했을 때 시간복잡도가 감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복잡도가 감소하는 것이 바로 이 둘의 차이점 이유와 관련이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 집합을 정렬하는 것보다 부분 집합을 정렬하는 것이 연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산 횟수가 이제 시간 복잡도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삽입 정렬에서는 전체 집합 그 각각을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 전체 집합을 놓고, 그렇죠? 정렬된 부분과 그다음에 정렬할 원소 그 비교 연산해 가지고 위치를 삽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병렬 집합에서는 부분 집합으로 이제 정렬을 했는데 그 결과 연산 횟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이유가 되겠죠. 이제 답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부분 집합의 원소들 중 자릿수가 큰 원소일수록 비교 연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자릿수가 큰 원소라고 해서 비교 연산 횟수가 줄어드나요? 그게 아니라 비교 연산의 횟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관련이 있는 것이죠. 3번 보면 부분 집합 원소들의 초기 나열 상태에 따라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삽입 정렬을 사용한 것과 병합 정렬을 사용한 것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전체 집합을 반복적으로 분할할수록 비교 연산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을 각각의 부분 집합으로 다시 분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병합 정렬은 분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가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8번에서 42번 세트 함께 하겠습니다. 이 기술 다음에 과학을 또 바로 하려니까 선생님도 다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죠? 우리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하는데요. 오래 쉬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 정도, 그 정도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공부할 때 또 이어서 바로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바로 과학까지 이제 마저 공부를 해 보자고요. 우리 앞에 주제통합 가나로 엮여있는 세트, 그 다음에 기술까지 힘들게 공부했는데 과학까지 끝내면 얼마나 또 보람이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열심히 하자고요. 자, 우리 예측하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고 이제 지문 보겠는데, 첫 번째 문제 윗그림과 일치하는 것은입니다. 이런 거는 읽으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단별로 관련 정보 확인해 가지고 답을 이제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해설 강의니까 읽은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겠고요. 39번 보면 그래프가 있어요. 그 그래프가 있으면요, 여러분 예측하기 할 때요, 그래프에 가로축, 세로축에 있는 항목을 꼭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로축은 산소 분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은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예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라는 말이 지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거예요. 산소 분압이란 말이 지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문에 그 용어와 관련 있는 개념이나 원리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제목도 보세요. 제목을 보면 산소 해리 곡선이라고 돼 있어요. 산소 해리에 관한 개념이나 원리 방법이 지문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게 할 때 그래프와 관련하여 가로축, 세로축의 항목, 제목, 그리고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언급되어 있다면 그 구성하는 요소 짚고요. 그것들과 관련하여 기억하세요. 개념이나
원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지문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문제 해결의 키로 삼습니다. 알겠죠? 네. 40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숙제를 하는 거 가나 확인합니다. 그러면 가나를 딱 확인했더니 동맥혈, 정맥혈 왠지 대비되지 않겠어요? 대비되는 짝입니다. 그러면 그 대비되는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줘야 돼. 읽을 때부터. 그 다음에 41번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가나다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뭐 일산화탄소 이제 보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42번 어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특히 우리가 39번 그 다음에 40번에서 중요한 출제 요소를 파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프의 항목과 제목, 그와 관련된 개념 원리 방법, 그 다음에 가나의 대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출제 요소를 파악한 상태에서 지문 봅니다. 폐의 혈액으로 들어온 산소는 심장을 거쳐 신체의 각 조직으로 이제 전달되어 에너지 생성에 이용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소, 네, 산소, 폐로 들어오죠, 폐로. 그래서 이제 폐 혈액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폐로 들어와서 그 폐 혈액으로 심장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각 조직으로 전달되어 에너지 생성에 이용되죠. 그다음에 이제 물질 대사 결과 생긴 이산화탄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는 산소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산화탄소네. 그럼 이게 대비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짚어내야 됐고요. 자, 이것은 자, 여기 조직에서 이제 물질 대사가 일어날 텐데 혈액을 통해 심장을 거쳐 폐로 전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폐, 심장 조직. 그렇죠? 요 산소는 폐, 심장 조직.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대비되는 짝을 꼭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직,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심장, 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폐에서 배출되는 거죠. 혈액과 폐포,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의 기체 교합은 분압차에 따른 확산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요 분압 각조로 이제 개념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주에 제시되는 개념을 보면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에 의한 압력이에요.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과학은 이 압력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연계기조에서도 그 압력에 관한 말을 많이 봤을 거예요. 기체의 분압, 특정 기체에 의한 것이니까 그 특정 기체가 많다면 당연히 이 특정 기체에 의한 분압도 그 값이 클 겁니다. 반면에 그 특정 기체가 그 밀도가 적다면 그 특정 기체에 의한 분압, 그 압력 또한 값이 작겠죠. 그래서 그럼 밀도랑 그 다음에 이 압력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 배경 지식은 여러분이 알고 가세요. 사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연계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익혔어야 되는 배경 지식이기도 해요. 그런 연계교재에 지시되는 배경 지식은 우리가 수능에서 독서의 과학이나 기술 지문 읽을 때, 경제 지문 읽을 때 특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점 유념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보면 분압차에 따른 확산에 의해 일어나며 기체는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분압이 높은 곳에서 분압이 낮은 곳으로 요 기체가 확산된다라는 거죠. 한편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중에 심장에서 나와 폐나 각 조직으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폐나 각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정맥, 동맥과 정맥 서로 이제 대비가 되죠.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 심장을 거쳐 각 조직으로 흐르는 혈액을 동맥혈, 이건 출제 요소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목해야지. 그 다음에 조직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 폐로 흐르는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또 정리를 하면 동맥혈은 일단 폐, 그 다음에 폐에서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조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정맥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정맥혈은 조직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동맥혈은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기 폐랑 대비되는 거 여기는 조직이죠. 그 다음에 폐로 흐르는데 이 조직에서 폐로 가려면 중간에 심장 거치겠죠. 이걸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생략을 한 것 같아. 문제를 좀 더 난도를 높이려고. 요런 대비되는 내용 여러분이 이제 파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봅시다. 폐포 내 산소 분압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동맥혈을 정맥혈과 관련하여 동맥정맥도 한번 짚었으면 더 잘 읽은 건데, 여기 동맥정맥이 대비가 됐었죠. 저기 동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나와서 각 조직으로 가는 혈액이죠. 그러면 여기가 요거 동맥이죠. 그렇죠. 그다음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가는 것도 동맥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맥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정맥 같은 경우에는 폐나 각 조직에서, 그러니까 폐에서 심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맥이죠. 또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것도 이게 정맥이겠죠. 그래서 동맥혈, 이 피랑 그 다음에 동맥정맥이라는 그 혈관이랑 여러분이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혈관이랑 혈이랑 구별을 하는 읽기를 했어야 좀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읽기를 했다는 걸 짚은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폐포 내 산소 분압은 100에서 이제 110ml 수은주이고, 그 주위에 모세혈관 내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40ml 수은주이므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 분압, 자 여기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폐포 내 산소 분압이 훨씬 크잖아요. 우리 원리 분압이 저기 높은 데서 분압이 낮은 데로 기체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산소 기체는 당연히 이 폐포에서 바로 그 주위에 모세혈관 내 정맥혈로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 말 폐포 내 산소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의 정맥혈로 확산된다. 저 피로 확산된다.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때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은 심장을 거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단계를 끊으면서 좀 여러분이 읽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은 심장을 거쳐서 신체의 각 조직으로 흘러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신체의 각 조직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각 조직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100ml, 그러니까 숫자 100이라고 할게요. 요 1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 산소 분압은 그냥 평균 40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요 산소 분압이 더 크잖아요. 그럼 여기 이쪽에서 이 조직 쪽으로 산소 기체가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동맥혈 내의 산소는 조직으로 이제 확산이 되겠죠. 확산이 되는 거고요. 산소를 방출한 혈액은 심장을 거쳐서 폐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고 요 이제 과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파악하는 일기를 했으면 됐고요. 그런데 산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운반되는 양은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의 약 1.5%에 이제 불과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가 물에 잘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장에 녹은 상태로 운반되는 산소는 1.5%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 98.5%는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 헤모글로빈 형태로 이제 운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소 헤모글로빈, 네, 헤모글로빈 뭐 산소, 자 이런 거 아까 우리 예측하기 할 때도 봤던 건데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산소 분압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 자 이런 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산소 분압,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 이 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39번에 그래프 가로축이 산소 분압, 그 다음에 세로축이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그 그래프, 요 산소 혈액선과 관련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또 여러분이 요령껏 해야 되는 것은 이 문단을 읽을 때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이해했어도 돼요. 그러면 글의 내용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출제 요소까지 다 잘 파악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산소 해리 곡선에서 가로축은 혈액 내의 산소 분압, 세로축은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 이미 이건 확인한 거고요. 어떤 산소 분압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용도인 산소 포화도. 자, 여기 산소 포화도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은 기본적으로 주목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산소 분압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정도 산소 포화도,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분리된 정도인 산소 해리도, 이걸 더한 값은 100%래요. 사칙연산의 더하기네요. 여러분,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가 과학, 기술, 경제에 나와 있으면요, 이거 무조건 문제 해결의 키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기출 분석할 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주의해서 보세요.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래서 이 사칙연산과 관련하여,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관련하여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 반드시 문제 해결의 키로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주목해서 머리에 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옆에다 좀 정리를 해보면, 산소 포화도 더하기 산소 해리도는 100이라는 겁니다. 그죠? 네. 이 곡선은 완만한 S자형으로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해리되는 산소의 양은, 산소 분압이 자 40에서 이제 100. 자, 단일 안 읽을게요. 요 구간보다. 자, 그래프에서 확인하세요. 그래프에서 40에서 100 사이의 구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0에서 요 40, 요 구간을 또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구간을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해리되는, 자, 해리라는 건 여기 헤모글로빈이랑 산소랑 분리되는 겁니다. 산소의 양이 더 많겠습니까? 여기 그래프를 보면 0에서 40의 그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 그 값이 40에서 100 사이의 그런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 값보다 작잖아요. 근데 산소 해리도랑 산소 포화도랑 더한 값이 100이니까 당연히 요 산소 포화도 값이 낮으면 산소 해리도 값은 크겠죠. 더 많겠죠. 그러니까 즉 요 부분에서 산소 포화도 값이 낮으니까 산소 해리도 값은 더 클 것이고, 산소 해리도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은 해리되는 산소의 양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사칙연산을 통해서 제시되는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빠르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는 여기 산소와 결합하려는 경향인데 영향 미친 요인들이 있대요. 산소 분압도 영향을 미치지만 혈액의 pH, 요 수소이온 농도 지수도 영향을 미치고 온도도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면 이제 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학기술에서 영향관계, 인과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과관계를 잘 이해해 줘야 되겠는데, 어떤 조직의 물질 대사가 이제 활발해지면, 자,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면 그 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죠. 자, 뭐뭐면 뭐뭐답니다. 그래서 여기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면 인과관계예요. 이산화탄소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표시해 놓으면요, 이렇게 인과관계 표시해 놓은 건 결국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도 좋아요.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 주변 모세혈관 내 혈액의 pH가 낮아지는 거예요. pH가 그러면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pH가. 요 pH가 산소 친화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pH가 낮아지면 헤모글로빈의 여기 이 산소 친화도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원리 인과관계. 그래서 여기 pH가 낮아지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 작아집니다. 네. 산소의 해리가 촉진돼요. 친화도가 이제 작아졌으니까, 친화도라는 것은 결합하려는 경향이니까 여기 개념. 산소 친화도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려는 경향이니까 여기 친화도가 작아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산소의 해리가 촉진되는 거죠. 그렇죠? 친화도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결합하려는 경향이 약해진 거니까 분리되는 게 촉진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는 게 촉진되면 결국은 주변 조직으로 산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리됐으니까 방출되는 것이고, 즉
산소 분압이 같을 때 pH가 더 낮은 곳에서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더 많은 산소가 이제 방출된다. pH가 낮으면 친화도가 작으니까 더 많은 산소가 방출된다.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온도의 영향에 따른 인과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과관계 산소가 더 쉽게 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산소가 더 쉽게 해리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더 많은 산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방출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또 이제 인과관계 이해하면 됐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한편 각 조직의 이제 물질 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도 혈액으로 확산되어 운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는 지금 산소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직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평균 46이고 동맥혈내 이제 이산화탄소 분압 4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압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제 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조직 내 이산화탄소는 조직 주변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확산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동맥혈내로 확산이 될 것이고, 조직에서 폐로 운반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7%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 이렇게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운반이 되기도 하고, 23%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되기도 하고, 그러면 7%와 23%입니다. 아직 70%나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쉽게 이산화탄소와 결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이산화탄소랑 결합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을 형성해서 정맥혈이 동맥혈보다도 헤모글로빈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운반에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맥혈이 산소가 동맥혈보다 적으니까 정맥혈이 이산화탄소 운반에 이제 더 유용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가 남았었는데 70%의 이산화탄소는 이온 형태로 이제 운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운반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 거네요. 아까 산소는 두 가지 방식이었는데, 요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운반된다와 관련해서 이제 역시 이제 과정 인과관계를 이해를 해야 했는데, 조직에서 확산된 이산화탄소는 적혈구 내에서 이제 탄산 무수화 작용. 자, 여기 장소 확인하고요. 조직 장소 확인하고 요 구성 요소의 기능을 확인해야 되는데, 탄산 무수화 효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여기 이산화탄소가 물과 결합해서 탄산을 형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능 역할 이해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탄산 형성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탄산은 수소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으로 이제 이온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온은 주로 헤모글로빈과 이제 결합하고, 이온화된 다음에 이온은 주로 헤모글로빈과 이제 결합하고, 탄산수소 이온은 혈장으로 확산돼서 이제 폐로 운반된다고 하고 있고요. 폐포주의 모세혈관에서는 이와 반대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면 이거 아까 이제 그 반대니까 탄산수소 이온은 적혈구로 이동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이온과 재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탄산이 여기 지금 이온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탄산을 형성하는 거예요. 탄산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탄산이 형성된 다음에 다시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물과 결합해서 탄산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이 반대로 진행된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물이 됐으면 요 이산화탄소가 폐포내로 이제 확산이 되어서 체외로 이제 배출이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에 따라 인과관계를 이렇게 짚어서 이해하는 읽기를 했으면 됐고요. 자,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이제 일치하는 것은이라고 하고 있는데, 1번을 보면, 탄산 무수화 요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는 과정과 탄산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되는 과정에서 이제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성 요소의 기능을 주목을 꼭 하세요. 기능 역할은 이런 식으로 출제 요소가 됩니다. 지금 탄산무소화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 앞에 우리 이 지문에서요. 탄산무소화 효소. 자, 이것의 기능을 주목하는 읽기를 했어요. 탄산무소화 효소는 이산화탄소로 하여금 물과 결합해서 탄산을 형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보면요. 뒤에 보면 여기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탄산무소화 효소는요. 탄산무소화 효소는 요 탄산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게끔 해요. 그러니까 요 역할 두 가지를 이제 주목을 했으면 이 1번 선택지와 관련하여 탄산무소화 효소가 이산화탄소와 물이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탄산이 이산화탄소 물로 되는 과정에서 다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걸 답으로 골랐어야죠. 네. 자, 마지막 문단 읽고 요 1번 답으로 골라야 했고요. 2번을 보면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와 조직에서 폐로 운반되는 이산화탄소는 각각 세 가지 방식으로 운반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틀린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이 산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산소는 혈장에 용해되는 게 있었고요. 혈장에 용해되는 거는 이 문단의 끝에 따르면 약 1.5%, 그 다음에 나머지 98.5%는 산소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였습니다. 7%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 그 다음에 23%는 헤모글로빈에 결합해서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 그 다음에 70%는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운반된다고 돼 있어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다 세 가지 방식으로 운반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산소는 두 가지니까. 3번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이산화탄소와 결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요. 지문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지문에 4문단 보면요. 4문단에 이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과 관련하여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쉽게 이산화탄소랑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4번 이산화탄소와 물이 결합하여 탄산이 형성되는 반응은 주로 혈장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5문단에 보면 조직에서 확산된 이산화탄소는 주로 적혈구 내에서 탄산 무소화 효소의 작용으로 물과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혈장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평균적으로 조직 내의 산소 분압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조직 내의 산소 분압에 관련된 정보는 이 문단에 있습니다. 이 문단에 보면 조직 내 산소 분압이 평균 그 숫자가 40이에요. 46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압의 그 평균값은 이거는 이제 4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4문단에 보면 조직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평균 그 숫자를 확인하면 46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번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39번 윗그림 바탕으로 이제 보기를 이해하는 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푸는 연습을 또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예측하기부터 우리는 요 가로축, 세로축, 제목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 문단을 읽을 때 그래프도 같이 봤어요. 1번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소 분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A부터 B 구간에서 감소되는 산소 포화도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산소 포화도입니다. 그러면 A부터 B 구간이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거보다 A 이하 구간에서 감소되는 산소 포화도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Y 여기 세로축 값이 산소 포화도인데 여기 가파라요. 가파르니까 당연히 이 A 이하 구간에서 감소되는 산소 포화도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조직의 온도가 휴식 시보다 상승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면 그것은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해 이제 지문에서 어떤 원리를 파악을 했냐면 온도가 상승하면 헤모글로빈의 그런 산소 친화도가 낮아져서 해리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휴식시보다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휴식시의 조건이 있어요. 조직의 산소 분압은 자, 숫자 값 41대래요. 41대래요. 그 조직의 주변을 흐르는 혈액의 산소 포화도는 A일 때보다 이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온도가 상승하면 해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해리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2번 선택지 이렇게 증가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산소 포화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와 산소 해리도를 더한 값은 A와 B에서 이제 동일하다고 되는데, A에서도 산소 포화도랑 산소 해리도를 더한 값은 1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B에서도 당연히 이 둘을 더한 값은 100이겠죠. 그렇다면 3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B와 A에서의 산소 포화도 차이만큼의 산소가 휴식 시 조직으로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는 휴식 시네요. 그럼 이제 휴식 시 조직의 산소 분압은 40ml 수은주라고 여기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 지점을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때의 산소 포화도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왜 B를 또 고려를 해야 되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보면 조직으로 전달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조직으로 전달되는 것 관련된 내용을 지문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없는지 생각을 해야 했는데, 이 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각 조직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100ml 수은주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 내 산소 분압이 평균 40ml 수은주이기 때문에 동맥혈 내의 산소는 조직으로 확산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여기 4번 선택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직으로 전달된다, 조직으로 확산된다, 그 내용이랑 바로 이제 관련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정보를 우리가 고려를 하면 조직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100ml 수은주니까 여기 요 산소 분압 100이라는 이때 요 값의 산소 포화도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산소 포화도를 고려를 하면 이만큼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차이만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해리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것들이 조직으로 전달되어 나간다라는 얘기죠. 확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번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A에서의 산소 해리도는 B에서의 산소 해리도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소 해리도는 100에서 산소 포화도를 뺀 값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요 사칙연산 우리 정리한 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에서 산소 포화도를 뺀 값이니까 A에서의 요 산소 해리도는 100에서 이만큼의 값을 뺀 값이에요. 그 다음에 요 B에서의 산소 해리도는 100에서 이만큼을 뺀 값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큼 뺀 값보다 요만큼 뺀 값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요 5번 선택지도 적절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39번 문제도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의 산소 분압은 조직을 지나면 낮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가 이제 동맥혈이잖아요. 동맥혈인데 이 동맥혈은 폐에서 이제 심장을 거쳐서 이제 조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산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을 지나면서 그 산소가 조직 내로 이제 확산되어 나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산소가 줄어듭니다. 그럼 산소가 이제 줄어들면 그 산소에 의한 압력인 산소 분압도 낮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1번 선택지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가에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의 양이 혈장에 용해된 산소의 양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에 의하면 혈장에 용해된 건 1.5%에 불과하고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게 약 98.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40번의 2번 선택지도요 적절하겠죠.
3번 나는 페퍼를 지나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맥혈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서 이제 심장을 거쳐서 이제 폐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폐에서 여기 폐포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줄어든 만큼 당연히 이산화탄소에 의한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3번 선택지도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나에서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운반된다고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운반될 때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운반되는 거는 지문에 따르면 약 23%잖아요. 거기 4문단에 보면 약 23%는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운반된다. 70%는 약 70%가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운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대부분 카르바미노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고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골라야 했던 것이고요. 5번 나는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과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이 흐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이 혈관, 여기 정맥인데요. 여기에 흐르는 혈액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또 폐로 가는 이 혈관 동맥인데요. 이 혈관에 흐르는 또 혈액이죠. 그렇다면 요 5번 선택지 역시 적절합니다. 네. 4번 문제 이 정답률도 굉장히 이제 낮았는데요. 네, 여기에서 특히 요 분압과 관련된 판단을 잘 했어야 되는데 사실 배경 지식이 살짝 좀 필요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문의 맥락으로 산소가 많으면 분압이 크고,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압이 크고, 산소가 적게 포함되어 있으면 분압이 낮아진다. 그런 맥락적인 이해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좀 알고 가자. 특히 연계 교재에 있는 배경 지식 여러분 마무리 공부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41번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나다가 있고요.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은 일산화탄소의 지나친 흡입으로 어지럼증,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려는 경향이 산소의 200배 이상, 그러니까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그러면 결합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이 일산화탄소가 조직에서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산소의 또 방출을 억제를 해요. 산소가 방출돼야 되는데 그 방출을 또 억제하는 문제까지 있는 거예요. 과다호흡 증후군은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져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됐는데 요 동맥혈은 요 폐에서 이제 심장을 거쳐 이제 조직으로 가는 건데요.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농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도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지에 입을 대고 이제 호흡을 하게 하는 건데요.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을 하게 되면 내 몸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내가 다시 마시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이 혈액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진 걸 이렇게 하면 높여줄 수 있는 거죠. 호흡성 산증은 폐에서 기체교환의 감소로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여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체 교환이 잘 안 돼서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분압, 즉 이산화탄소의 그런 농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인체 내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더 많아지겠네요. 자, 1번. 일산화탄소를 지나치게 흡입하게 되면 생성되는 산소 헤모글로빈의 양이 평상시보다 줄어들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일산화탄소가 결국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려는 경우에 산소 200배 이상 강하니까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을 감소시키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1번 선택지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일산화탄소는 산소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잘 해리되지 않게 하겠군이라고 되는데 여기 조직에서 산소 헤모글로빈부터 산소의 방출이 이루어지려면 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해리가 잘 안 이루어지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과다호흡 증후군은 폐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이겠군이라고 됐는데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즉 여기 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심장을 거쳐서 조직으로 가는 거죠. 동맥혈이니까.
그렇다면 3번 선택지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더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을 하면 증상이 완화된다고 했습니다. 즉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다시 이제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평상시보다 더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입한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겠죠? 이거 답 4번입니다. 5번, 호흡성 산증이 나타난 사람의 체내에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못해 축적되어 있겠군이라고 됐는데, 기체 교환이 잘 안 되잖아요. 이 폐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야 되는데 그 교환이 잘 안 되니까 이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못한 거니까 축적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41번의 정답 4번입니다. 이제 다음 42번 A의 사전적 의미로 이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1, 2, 3, 4, 5의 의미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널리 알리다라는 거는요, 전달의 의미가 아니라 저거는 이제 홍보의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목적 완발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함이라는 것이 이것도 불가의 의미가 아니라 미수의 의미죠.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이라는 것은 촉진의 의미 맞죠. 그래서 이제 정답을 여러분이 3번으로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은 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누어 준다라는 건 배급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지문에 제시되는 말들과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는 건 3번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중요한 것은 힘내고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노력하는 자신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무리를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요. 마무리 잘하세요. 수능 반드시 대박 날 겁니다.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